질병으로 여겨졌던 백혈병 치료에 도전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선 초미수가들과 기적을 만들어내며 위암 수술의 패러다임을 바꿔 생존율을 높인 사람들. 생존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코리안 닥터스의 이야기입니다. 약하고 여린 탄생. 그리고 1g 1g씩 커간 지금. I would tell him in the Korean manner. I would say, "아자자, fighting." 엄마의 뱃속에서 40주를 채우지 못하고 1kg도 되지 않은 작은 몸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들. 작은 생명 하나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주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탄생의 순간부터 생존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초미수가들에겐 평범한 하루하루가 기적이 됩니다. 아이고 오늘 또 고생이 많으시네. 그 어린 생명들과 함께 기적을 만들며 생존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 (20년째) 신생아 중환자실을 이끌고 있는 박원순 교수입니다. 이곳 신생아 중환자실 50개의 침대 위에는 대부분 출생 체중 1kg 미만의 초미수가들이 누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간 초미수가들은 1000여 명. 해마다 낮아지는 출산율과는 달리 고령 임신 등의 이유로 미수가 출생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휴자분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300g대가 지금 몇 명 좀 살아있거든요. 그다음에 몸개가 작은 거가 이제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극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박원순 교수의 회진 시간. 단 하나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스가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한 번도 적힌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눈 감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잃는단 말이야. 회신 때는 많이 달라지시죠. 네.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답은 애기한테 있으니까 애기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라고. 지난 20년간 박원순 교수의 원칙은 하나. 애들이 다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신생아의사는 환자 곁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회진이 조금 좀 엄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신 25주에 접어든 한 산모가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수술로 태어난 아기의 체중은 510g. 분만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신생아 중환자실 팀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시작됩니다. 해주세요. 이쪽 연결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호흡 확보를 위해 기도삭관에 들어간 후 폐가 약한 미수가의 호흡을 돕기 위해 폐포를 활성화시키는 계면 활성제를 투여합니다. 3분 40초 때. 아버님 일단은 아기가 태어났고요. 작은데요. 그래도 예쁘게 노력하고 있어요. 아기가 저희가 지금 일단 응급처치해줬고요. 폐를 좋게 해주는 약을 한번 사용해준 상태고요. 1차 응급처치를 마친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 손길이 바빠집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산소포화도, 심박수 등을 체크하는 각종 장치를 연결한 후 중심 정맥관을 통해 영양 공급을 시작합니다.
미숙아가 태어난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로 호흡하던 태아는 태어남과 동시에 탯줄 호흡을 멈추고 폐호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숙아는 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폐포의 크기도 작고 쭈그러들어 호흡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기도 삭관 후 계면활성제를 투여하는데요. 계면활성제는 쭈그러진 폐포를 펴서 산소와 탄소 교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미숙아의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였던 폐동맥 고혈압. 박원순 교수는 국내 최초로 일산화질소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정상적인 혈액은 심장을 거쳐 폐로 순환합니다. 하지만 미숙아의 폐동맥은 작고 좁아서 혈액이 역행하며 산소가 전신으로 퍼지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폐동맥 고혈압입니다. 보통 심한 경우에는 70 내지 80%가 사망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병인데 그 당시에 이 일산화질소 치료법이 도입됨으로써 많은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살게 된 그러한 또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미숙아 치료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으로 박원순 교수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숙아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너무 빨리 밖으로 나온 아기들은 자궁과 유사한 환경을 갖춘 특수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나머지 시간을 채웁니다. 자궁 속과 같은 자세로 누워 집중 치료를 받는 아기들.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은 인큐베이터에서의 아기의 자세뿐 아니라 온도와 습도, 그리고 소음과 빛 등 모든 것들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듯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조절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박원순 교수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진의 철저한 위생관리, 그리고 아기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는 일 등이 한꺼번에 이뤄집니다. 계실 거예요. 그치. 집에 가서도 나중에 집에 가면 목욕 좋게 해. 기분 좋게 해. 인큐베이터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 자체도 소음에도 노출되고 또 감염의 기회도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를 그리며 아기를 최소한을 만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 잘하는 모습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폐 기능이 좋지 않은 미숙아들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1, 2분 내에도 응급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 신생아 중환자실이기 때문입니다. 쭉쭉이 한번. 그래도 쭉쭉이 한번 하는 거야. 어느 게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좀 합쳐져서 이러한 좀 총체적인 합으로 애들이 좀 좋게 되는 이런 세세한 부분이 돼줘야만 결국은 100% 다 잘 돼야만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숙아 치료에서 박원순 교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는 영양입니다. 미숙아들에게 영양 공급을 일찍 시작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치료였지만 박 교수는 아기들이 태어난 첫날 영양 공급을 시도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미숙아들의 체중 증가도 빨라졌고 뇌 기능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명은 씨는 오늘 처음으로 딸 예은이를 품에 안아 봅니다. 엄마와 아기가 서로 피부를 맞대고 교감하는 캥거루 케어. 너무 작아서. 처음 봤을 때는 진짜 너무 눈물이 나서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이곳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다른 것과 달리 면회가 24시간 가능합니다.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 아기를 볼 수 있죠. 사실 중환자실을 24시간 오픈하는 것은 의료진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부모들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아기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만지고 싶을 때 만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들은 더 없는 행복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쁘게 찍었어요. 제가 그전 병원에서는 애 손끝 한번 만져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애를 안고 막 수유해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캥거루 케어 하면서 네. 이렇게 딱 안아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그때 그건 진짜. 그건 되게, 그건 말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얘 손끝 한번 만져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24시간 면회를 개방하는 거는 저의 이제 그 오랜 꿈이었는데 그 간호부 선생님들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관점으로 아기들을 치료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않나. 국내 최초 21주 5일 만에 태어난 아기. 세상에서 가장 빨리 태어난 은혜. 신생아 생존 한계인 23주를 극복한 은혜는 박 교수팀이 만든 새로운 기적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발짝을 딱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감동의 눈물이. 네. 결혼 12년 만에 갖게 돼 더 귀했던 딸 은혜는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 곁에 있습니다. 시간이 꿈같이 지나갔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꿈 같아요, 정말. 네. 아니야. 은혜는 박원순 교수에게 누구보다 반갑고 특별한 의미의 아이입니다. 임신 주기 23주를 생존 한계로 보는 현대의학을 뛰어넘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은혜. 은혜 어디 갔지? 아유, 그래. 네. 까꿍 은혜. 박원순 교수팀의 신생아 치료에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미숙아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인 폐질환.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어서 답답했던 박원순 교수팀은 얼마 전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손상된 폐를 살리는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선택한 것인데요. 제대혈, 즉 탯줄에서 얻은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후 이것을 원료로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미숙아의 기도 속으로 투여해서 폐의 일부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임상실험 결과 제대열 줄기세포는 미숙아의 폐 조직을 재생시키고 염증을 개선시켰습니다. 만약 이 실험이 잘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아마 몇 년 내에 실제로 임상에서도 새로운 치료법, 여태까지 치료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좀 지금으로서는 안타까웠던 그런 애기들에게 좀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원순 교수의 미숙아 치료 밑바탕에는 그만의 확실한 의료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신생아 의사는 그런 좀 눈이 보배예요. 그러니까 한 90%는 눈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눈으로 맞춰보라, 체스트 익스펜션의 정도를 눈으로 맞춰보라 그러잖아. 그게 눈으로 다 보인다니까 안 보이는 걸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왜 검사를 그렇게 줄일 수가 있느냐? 엑스레이 찍어서 이러니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찍기 전에 한번 보고 저기를 보면 리얼타임으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좋은 의사는 환자 곁에 있는 의사가 언제나 아기를 먼저 생각하는 치료. 그의 철학은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전체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한 번 가서 아기를 봐야 될 걸 저희는 적어도 5번 이상 아기를 가서 봐야지만 검사를 줄일 수 있고 또 아기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고요. 입원 중에는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 대신해서 키운다는 그런 일꾼을 항상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얼마 전부터 눈 상태가 심상치 않았던 미소. 미수가 망막증이 심해져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미수가들은 망막 혈관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수술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미수가를 옮기는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막기 위해 박원순 교수가 만든 또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땀이 또 비오지. 덥고 습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수술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수술장으로 아기를 옮기고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인큐베이터 내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을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수술 후에 아무래도 좀 회복도 빠르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수술이 가능했던 것도 아기들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박 교수의 생각에 뜻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중증치료실이 굉장히 덥기 때문에 수술하시기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우신데 아기들이 손쾌히 와주시고 또 저희가 아기들을 잘 모니터하는 것은 또 저희 역할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경과가 좋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신생아 중환자실의 밤은 낮과 다름없이 돌아갑니다. 의료진은 24시간 아기들을 지키죠. 아기들의 손짓 한 번, 작은 울음소리에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를 대신해 아기들을 지키고 키워가는 사람들.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들입니다.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이게 애기를 오래 보다 보면 내 애기 같아요. 내 애기 같고 이 아이마다 사실 다 각자의 생명을 가지고 나오는 첫 순간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가 사실 다 달라 보이고 그렇게 계속 꾸준히 같이 있으니까 그냥 엄마가 아기랑 교감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비슷하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시간 1g씩 자라는 아기들. 이 작은 단위가 이곳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온전한 삶을 향한 희망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모님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또 애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 좀 와서 처음 웃어줄 때, 또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또 이렇게 걸어들어 모든 하나하나가 다 신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얻어진 일들이 아니거든요. 힘든 고생 끝에 얻어지니까 매일 볼 때마다 참 기적 같고 참. 그 꿈을 이루면은 저는 세계 평화를 만들고 싶어요. 심장 수술을 받고 380g까지 몸무게가 빠졌었어요. 아영이가 생명의 끈을 놓지 않는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아기들을 지키고 있는 박원순 교수팀. 그들은 오늘도 생존의 한계에 도전하며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암 환자 수 140여 명.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그중 위암 발생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위암 치료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그 뒤에는 위암 수술의 대가 노성훈 교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 수고하십니다. 항암 치료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아유, 뭐 힘들었죠. 뭐 눌러서 많이 불편한. 노성훈 교수는 늘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환자를 만납니다.
노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예. 잘 되실 거예요. 네. 오늘 편히 잘 주무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조금만 나시면 될 것 같은데. 환자들을 최대한 안심시키고 의사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의사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힘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환자분은 더 불안하죠. 환자분한테 확신을 드리고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환자분과.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규만 씨. 마음 편하게 잡수세요. 잘 되실 거예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노성훈 교수의 수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개복 부위를 15cm로 줄인 것인데요. 의사에게는 불편한 조건, 이런 시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자의 고통도 줄이고 이 수술에 따른 여러 가지 상처와 연관된 합병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시도하게 됐고. 또 하나의 특징은 수술용 칼을 사용하지 않는 것. 전기 소작기는 절개와 지혈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출혈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수술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수술 칼을 이용하지 않는 위암 수술 기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노성훈 교수는 19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학회를 통해 전기 소작기를 이용한 위암 수술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반응은 매우 뜨거웠죠. 일본의 외과 교수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수술을 보고 상당히 놀랍다든지 그런 반응을 많이 보여주셨죠. 노성훈 교수의 다양한 시도들로 평균 4시간 정도 이루어지던 수술 시간이 2시간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성훈 교수는 5년 생존율 77.9%라는 세계 최고의 치료 성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990년 위암 수술을 받았던 이경구 씨는 20년이 훌쩍 넘어 또다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 절반을 절제하는 수술이라 흉터도 크게 남았습니다. 배꼽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콕 끼고 그냥 내가 42일간 입원하고 있었거든. 티브란스 병원에.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아주 그냥 우리 안이 별거 아니라고 그냥 일주일 만에 퇴원한다고 하더라고. 아빠 수술 잘하고 올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하고 사랑한다 우리 딸들. 또 한 번 반갑지 않은 병원행.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수술용 칼에 이어 노 교수가 쓰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때 고생 많이 하셨겠네. 코에 줄도 놓고 심지도 들어가고 다 그랬잖아요. 콧줄과 심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노성훈 교수의 산무라고 부릅니다. 환자분이 너무나 편안하게 지내는 걸 보고 정말 이것은 내가 환자분들에게 좀 큰 도움을 드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성훈 교수는 연구를 통해 환자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뿐 효과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알고 콧줄과 심지를 과감히 없앴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결과였습니다. 나무에 사랑해. 지금까지 9,000명 가까이 수술하며 세계 최다 기록을 세운 노성훈 교수. 위암 수술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고 환자분이 다 다르거든요. 수술 전에는 좀 긴장이 되고 그리고 오늘 제가 환자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제 수술을 임하죠. 노성훈 교수의 수술실에는 늘 관객이 많습니다. 그의 수술을 참관하기 위해 해외에서 찾아온 외국 의사들인데요. 해마다 4, 50명의 의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그의 수술을 지켜봅니다. 수술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노 터치 테크닉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암을 막 이렇게 만지면서 수술하면 안 돼. 그러면 암세포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복강이나 이런 데 퍼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특히 위암은 복막전이를 잘하는 암이기 때문에 암 수술의 이제 원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알았지? 노터치 기술 외에 그가 지키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 끊쳐. 암이 직접 전이되지 않는 한 비장을 제거하지 않는 것. Save the spleen here. Okay? Usually for rheumatic gastric cancer, most of surgeons sacrifice the spleen. Yeah. But in my department, our policy to treat the upper body cancer, if we can preserve the spleen, we have to do. 노 교수는 면역 기능과 관련 있는 비장을 잘라내지 않고 주위의 림프절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법을 최초로 발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It's very accurate in its dissection and it's very meticulous in the entire operation so that the amount of blood loss is very minimal and the outcome of the patient is very good. Skillful for the operation, and he can make the perfect clearance for the gastric cancer. So it is the most important. 승현이 하자. 다 비치. 훈련 잘했으니까 V 잘하셨어 아버님. 아유 잘하셨어. 아유 V. 30여 년간 쉼없이 달려온 노성훈 교수. 그는 교과서에 적힌 수술법에서 탈피해 환자를 편안하게 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아마 거의 깨어있는 시간은 수술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새로 하려고 하는 방법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환자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머릿속에 많이 꽉 차 있었죠. 노성훈 교수의 그간의 고민들은 무려 200여 편에 달하는 논문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노 교수는 또 하나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은행을 만든 것인데요. 수술 후 채취한 환자의 종양 조직을 보관해 유전자를 분석, 수술 뒤 항암제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치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진행성이 하면서 항암제를 다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50-60%의 환자는 필요 없는 항암제를 쓰는 겁니다. 왜냐면 50-60% 환자는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되는 환자인데 우리가 수술 전에 어떤 환자가 항암제에 잘 들을지 안 들을지를 아직은 모릅니다. 95년부터 운영해온 이 유전자 은행엔 위암 환자 3천여 명의 유전자가 모여 있습니다. 단순히 1기, 2기 등의 병기에 따른 치료가 아닌 유전자 분석을 통한 정밀한 치료, 즉 일종의 맞춤 항암 치료가 가능한 것이죠. 어떤 환자분은 정말 3기임에도 불구하고 1기 환자분하고 동일하게 수술만 하시고 나서 항암 치료를 피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3기 환자지만 지금 이제 표준 치료라고 하는 항암제에서 잘 반응을 안 하실 거가 예상이 된다면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그런 표적 치료제들을 적용할 수 있는 한 근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노성훈 교수가 위암 학회에 참석을 위해 일본을 찾았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 위암 연구와 수술에서 우리를 훨씬 앞서 나갔던 일본. 하지만 노 교수의 역할로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若いスタッフを連れて、多分ああいう手術見たことないと思うんで、それを見せて、こういう人がいてこういう教科書があるんだよっていうのを毎年見せて勉強させるっていう。もともと胃がんの手術とかは日本がリードしていましたけれども、ノ先生の手術はもう素晴らしい手術で、私も4世でノ先生の手術を実際見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ども、目の覚めるような素晴らしい手術で、そういうしかも小さな傷でそれができているというのは本当に素晴らしい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して、私も実際見させていただいて勉強になりました。
20년 전 일본에서 하숙 생활을 하며 연수를 받았던 노성훈 교수. 지금까지도 그때 했던 굳은 다짐이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제가 다짐했던 것은 이제 10년 후에는 제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연수를 했는데 외국에서 저한테 와서 연수하는 외국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귀국한 지 한 7년, 6, 7년 만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겨서 한국의 위암 외과의 수준이 또 덩달아서 올라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그 보람도 느끼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성훈 교수의 수술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국내외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그는 웹을 통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더 많은 후배들에게 위암 수술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메티큘러스하게 지난 2009년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해 위암 3기 진단을 받은 구성서 씨. 노성훈 교수로부터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벽이 여기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이게 여기 다 이 안에요. 이게. 돌려보세요. 짜요? 수술 5년째. 구성서 씨는 재발이나 전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즐기세요. 그리고 식사를 잘 하십시오. 네, 그런 말씀.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9,000명 가까이 위암 수술을 했어도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새 삶을 살아가는 환자를 만날 때 노성훈 교수는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 좋으세요. 정말 여러 다 좋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이니까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큰 힘을 주셔가지고 그 교수님 말 믿고 살았습니다. 네, 아이 좋으세요. 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십 년간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오히려 환자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다고 말하는 노성훈 교수. 발상의 전환, 새로운 시도, 끊임없는 도전이 세계 최고의 생존율을 만들었습니다. 환자의 눈높이나 그 가족의 눈높이에서 보게 되면 사고의 틀을 조금만 바뀌면 많은 것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고 교과서적이었던 것이 정말 이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많은 것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죠. (10여 년) 전만 해도 골수이식 외엔 치료법이 없어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이 여겨졌던 만성 골수성 백혈병. 생각, 누구네 집 이사 간다. 좋겠다. 1층 전셋집에서 고층 새집 사서 이사 간다. 덜커덩. 비 오는 날 누구네 집 이사 간다. 엄청 좋겠다. 골수이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몸 안에 모든 골수를 다 죽이고 새로운 골수를 받아들이고 그 힘든 것을 거쳐오고 나면 새집서 사는 기분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동욱 교수가 있습니다. 이계정 씨는 13년 전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만 해도 복도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 표정이 다 우울했어요, 다. 그리고 전 거의 절반 이상은 골수 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이 전부 새카맣게 타서고 마스크를 쓰고 누군지 구별이 안 갔죠. 당시 맞는 골수가 없어 골수 이식이 불가능했던 상황. 그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 이상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더 낫지요. 현재는. 몸속에 좀 이상한 세포들이 좀 들어있어서 그렇지. 교수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배 나온 게. 이제
김 교수는 이계정 씨에게 당시 국내 처음 도입된 표적 치료제 글리백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불과 자녀 생존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환자였지만 그 이후로는 치료받고 나서 2년 반 만에 완전히 암 유전자가 몸에 사라지는 이제 그런 효과를 얻게 됐고요. 결과는 성공적. 10년째 약을 끊고도 모두 정상입니다. 환자 상태, 검사 수치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해 치료한 김동욱 교수의 노력 때문입니다.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건강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필라델피아 염색체라는 이상 염색체가 생겨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병입니다. 최초 표적 항암제인 글리백은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 즉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합니다. 필라델피아 염색체 내에서 세포와 성장 분열을 일으키는 화학 반응을 차단해 백혈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죠. 글리백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글리백 치료의 생존율은 골수 이식보다 약 15% 정도 높은데요. 10여 년 전만 해도 30%에 불과했던 생존율을 8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환자한테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런 과정을 필요로 없이 하면서도 일상적인 업무를 다 하면서도 간단히 먹는 약만 가지고도 완치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게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2003년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박창배 씨도 김동욱 교수의 처방에 따라 표적 치료제 글리백을 복용했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골수 이식을 고집할 때 김동욱 교수는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했습니다. 글리백 치료가 최선이다라는 것을 교수님은 이제 누구보다도 먼저 예감을 했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외국의 어떤 유럽이나 미국 쪽 말고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먼저 글리백을 정착시킨 분입니다. 김동욱 교수의 1,500명 환자들이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환우회. 환우회 회원들 중 그에게 특별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있었어? 잘 지낸. 우리 고등학교 동창 이철규 한우입니다. 여기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9년 동안 학교 같이 다닌 동창 강영순. 놀랍게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3명의 동창들. 다른 두 친구들도 표적 치료제를 복용하며 수년째 김동욱 교수에게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순아 힘내라. 파이팅. 세 사람 모두 약을 복용하며 전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생명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가서 뵈면 편안하고 그냥 병을 앓고 있어도 내 몸속에 친구가 한 명 생겼구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라고. 환우들이 한 1,500명 된다 그러는데 그 가족들 이렇게 하고 하면 엄청나잖아요. 그이는 다 책임지시는 분이죠. 하지만 글리백이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얼마 못 가 내성이 생기는 환자들도 있죠. 그런 환자들은 글리백 이후 개발된 2세대, 3세대 표적 치료제들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신약들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유전자 기법들 이런 것들이 계속 또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전히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정말 살아있는 병 같다, 정말 다이나믹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글리백 이후 표적치료 연구에 관심을 가져온 김동욱 교수. 만성골수성 백혈병 신약 개발의 중요성을 절감한 그는 오래전부터 새로운 표적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신약 관련 모임을 위해 부산으로 떠나는 기차 안. 김동욱 교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환우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올라오는 질문 중 혹시 다급한 문제가 있진 않을까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기 위해서지요. 그럼 뭐 하루에 10분, 20분 정도 시간만 할애하면 되는데 환자들한테는 설사 3개월에 오더라도 굉장히 안심이 되고 그 사이에 굳이 병원을 또 2중, 3중으로 찾을 필요가 없고. 이 연구자 모임은 김동욱 교수에게 특별한 자리입니다. 김 교수가 개발과 연구를 이끈 만성골수성 백혈병 신약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 현황을 발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백혈병 표적 항암 치료제인 라도티닙을 10년 넘게 개발, 연구한 김동욱 교수. 2차 임상 연구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면서 혈액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지에 그 결과가 실렸는데요. 만성골수성 백혈병 신약 라도티닙을 복용한 환자 중 96%가 12개월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고 86%는 안정된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항암제가 글리백 이후로 계속 나오면서 보면 그 중에 일부 환자들은 또 치료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결국은 시한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일정 비율로 계속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암세포도 이제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약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저항성이 있는 환자들의 암세포를 또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4년 전 현수 씨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누나의 골수를 이식받을 수 있었지만 그의 곁에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미경 씨가 있었습니다. 아, 그때는 뭐 황당했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이제 한참 그 여자친구 만나서 좋을 때인데. 골수 이식 후 환자들은 불임이 되기 때문에 김동욱 교수는 현수 씨에게 미리 정자를 보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가정을 꾸린 현수 씨는 예쁜 딸과 아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또 한번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요. 지금까지 잘 커져서 너무 고맙죠. 골수 이식 이후 지금까지 큰 합병증 없이 유전자 수치도 0을 유지하며 건강을 지키고 있는 현수 씨. 지금 현수 같은 경우는 14년째가 여전히 유전자 재발 안 하고 백혈병 재발 안 하고 지금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조금 깐깐했지. 네, 모범생이었는데. 거치거치 따지고 그랬었죠. 김동욱 교수는 백혈병 치료 이후 환자의 삶의 질까지 고민했습니다. 얘 총각일 때부터 해가지고 얘 인생사를 제가 쭉 보고 있는. 뿌듯하시죠, 그래도? 얘 나중에 환갑될 때까지는 한번 봐야지. 지켜봐야지. 곱게 잘 늙는지 한번. 네, 곱게 잘 늙어야죠. 가정을 만들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또 2명의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현수 하나만 살린 게 아니고 지금 3사람을 더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을 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우의 사는 날.
10년을 넘게 만나온 사람들부터 새로 참가하는 환우들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진료실에서 저하고만 이렇게 잠깐 만나고 집에 가면 또 혼자 가족들하고 지내거나 뭐 주변 사람하고 고립된 상태에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우울해하는 환자도 많고요. 환자들의 표정도 굉장히 밝아지고 환자들끼리 또 친해지면서 서로 정보 교환도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김동욱 교수는 마치 마라톤과 같은 치료에서 환우들과 함께 줄지어 뛰는 또 한 명의 선수입니다. 병원에 교수가 안 됐었으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분식집에 요리사가 돼가지고 왜냐면 떡볶이 잘하지 뭐 음식 잘하잖아. 특히 꽃게탕 진짜 잘해. 꽃게탕. 전국에 있는 환자들과 산행 10년. 일주일 내내 환자 곁에 함께하는 김동욱 교수. 주말 새벽 4시부터 환자들을 위해 김밥 20줄을 직접 싸왔습니다. 밤에 재료 준비하고 새벽에 일어났었어요. 한 4시간 동안 썼습니다. 진료실에서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환자들에게 다가가는 김동욱 교수. 진료실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이거 하나 줬지? 네, 그래요. 있을 때 드세요. 항상 집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밖에 한 번씩 나오면은 기분도 상쾌하고 또 체력도 더 증가가 된 것 같아서 좋고 또 교수님하고 항상 같이 하니까 또 나름 또 의미도 있고 전부 다 식구 같아요. 아픈 고통은 그 당사자 아니면 모르죠. 본인들 아니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소통이 되는 거죠. 산행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환자들의 모습을 알게 되고 환자들로 인해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된다는 김동욱 교수. 환자들하고 같이 뭐 산행을 하거나 또는 캠핑을 해서 1박 2일 캠프하면서 가족을 보거나 어린아이들이 제 부모가 백혈병 걸렸을 때 그 바람을 저한테 얘기하거나 막 이럴 때 저한테 새로운 사명감을 거꾸로 좀 느끼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가 내가 왜 이래야 되는 이유를 또다시 깨우치는 것 같습니다. 골수이식에서 표적 치료제로 또 신약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싸워온 지난 20여 년. 완치를 향한 김동욱 교수의 열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생명의 한계에 도전하며 의학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의사들. 그들이 바로 코리안 닥터스입니다.